자, 보도록 합시다. 자, 물론 많은 학생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는 딜레마적인 요소가 바로 내가 이제 이런 과목이 부족한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과목이 부족한데 지금 당장은 이 과목을 더 먼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딜레마를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실제로 이거는 전문가들도 선생님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과목들은 무조건 하루에 일정 시간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이제 공부 시간 배분 방법을 이제 좀 얘기를 해주면은, 자, 물론 뭐 요즘이야 여러분들이 방학이니까 조금 자기 공부를 할 시간이 꽤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혼자서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돼? 안 가는 날은 많이 하는 그러니까 다 빼고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7시간? 시간은 평균적으로 순공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학원 수업 빼고, 그 다음에 뭐 학원 과제 빼고, 학교 수업 빼고, 이런 식으로 혼자서 순수하게 내 거 공부하는 시간. 네, 안 돼가지고. 안 돼서? 대충 뭐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고 바빠가지고 하기가 힘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주면은, 자, 보통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시기에는 학교 마치고 뭐 학원도 좀 가고 이러고 이제 집에 오면 거의 뭐 9시, 10시쯤 될 것이고, 그치? 그러면은 보통 한 좀 공부한다고 하는 애들은 그래도 보통 새벽 1~2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다가 자고, 뭐 좀, 그러니까 좀 그런 게 기준으로 뭐 안 하는 애들이 아예 안 하겠지만, 그지? 그렇게 따졌을 때 평균적으로 아마 순공 시간이 3시간 정도 나올 겁니다.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는. 알겠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을 먼저 판단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시험 기간이 아닌 이상은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좀 더 더한다면 아무래도 이과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과학을 또 집어넣기는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보통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3과목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준으로 하면은, 자, 이 3시간을 6등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30분씩 6등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6등분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일단 1차적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은 무조건 하루에 한 타임은 공부를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순서대로 편하게,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국영수를 이렇게 한 타임씩 잡아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나중에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 반이나 시간이 남잖아요. 그렇죠? 요 시간에 내가 부족한 과목을 공부해주는, 추가 공부를 하는 요런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국영수 하루에 30분 하는 거 까놓고 얘기하면 실력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대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30분을 해야 되느냐?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알겠죠? 공부는 만약에 내가 주요 과목을 예를 들어서 좀 길게 잡았을 때 한 달이라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퇴화합니다. 알겠죠?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가르쳤을 때 그때는 고3들을 안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그때 애 중에 한 명이 걔도 약간 성향은 문과 쪽 성향이 좀 강한 애였어. 말수도 좀 그렇게 없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멍청해 보이기도 하는데, 또 그래도 뭐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애도 아니었어.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고2까지 딱 공부를 할 때 1등급을 국어를 찍고 갔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자기가 고3이 되면서 자기가 수학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한 2달, 3달을 국어를 하나도 안 하고 수학 과학에만 매진을 했던 거야. 2달인가 3달인가 그런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6월인가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국어 점수가 완전 형편없이 처참하게 나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항상 걔한테도 얘기를 해준 게 바로 뭐였냐면은, 아무리 네가 어떤 과목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일정 시간은 무조건 주요 과목은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시간 배분을 잘해가지고 남는 시간에 이제 부족한 과목을 더 공부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실력이 가만히 있는 게 자꾸 퇴화를 한다. 왜? 국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이 문제의 답이 뭐가 되고 저게 되고 이게 되고 하는 거를 뽑아낼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들 80분이라고 하는 모의고사 시간도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잖아. 그렇지? 아까처럼 이번 작년 고2 3월 모의고사 같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좀 나와버리면은 솔직히 시간이 대부분 학생들이 부족해지거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올바르게 풀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당연히 선생님 풀이하듯이 근거를 가지고 풀이를 한다면 근거는 찾을 수가 있어요. 다만 그걸 찾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어는 사실 감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과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감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 특히나 우리 스포츠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양궁 선수야. 양궁에서는 내가 이 정도 바람에서 어떻게 어떤 힘으로 어떤 방향으로 쏘아야 된다는 건 수없이 수만 번, 수천만 번 쏘아보면서 연습을 하면서 아 이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감으로 터득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맞춰가지고 이 정도 바람 분에 순간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 바람의 풍속이 어느 정도고 말해서 수학식으로 계산해서 쏠 수 있겠지만 그렇기에는 걔네들도 해가지고 쏘아야 되는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감이 뛰어난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거란 말이죠. 공부도 똑같습니다. 사실 그거랑.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문제도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공식을 이용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답은 나와요. 하지만 빠르게 제한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 감적으로 아 이거는 이 공식 저거는 이 문제는 저 공식하고 팍팍팍 떠오르게 이제 공부를 해놓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감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을수록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이거를 공부를 더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애들은 또 공부를 해서 또 나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도 같이 있던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공부해서 나아가면 나는 상대적으로도 뒤처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랜이라고 하는 거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 플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요소가 아까 얘기했던 국영수 같은 주요 과목은 무조건 하루에 일정 시간을 해줄 것.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항상 강조하는 건데 내 능력의 100% 혹은 그 이상을 계획으로 짜지 말 것. 알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100이라고 친다면은 계획은 80에서 90 정도 짜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할 걸 다 하고 그럼 당연히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뭐 해야 되냐? 오늘 한 것 중에 내가 어려웠던 거나 이런 걸 한 번 더 봐주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내 능력이 100인데 100을 짜 혹은 110, 120을 짜. 그렇지? 그러면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은 당연히 능력치만큼 했으면 겨우 가까스로 하게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피드백할 시간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내 능력이 100인데 110, 120을 짜면은 당연히 못하는 게 나타나. 계획을 며칠 세우다가 포기하는 애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아 오늘 계획 못 지켰네? 내일 해야지. 아 내일 어제 것까지 하느라 더 못 지켰네? 모레 해봐야지. 세 번째, 그저께 것도 밀렸고 어제 것도 밀리냐 하시고 계획 왜 짜? 지키지도 못하는데 하지 말아야지. 결과가 이렇게 되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계획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100이라고 썼을 때 100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의 80에서 90% 정도를 계획으로 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항상 계획을 짜는 게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꾸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이거 좀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난 저거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좀 아깝게도 느껴지고 하는 거는 100% 이해를 합니다.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그런 똑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알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눈앞에 나무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는 숲을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보는 거는 눈앞에 나무만 보고 공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는 수능이라고 하는 혹은 전체적인 대학 입시라고 하는 큰 숲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넓은 눈, 좀 장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작년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꽤 있었어요. 1등은 거의 77점밖에 안 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걸 풀면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연이는 이따 갈 때 지난주 거까지 같이 줄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3월 26일 날 잡혀 있거든요. 알겠죠? 그쯤 고2도 그쯤인가 아마 그때쯤 볼 거예요. 알겠지? 근데 모의고사를 당연히 우리가 3월 한 둘째 주? 이 정도부터 당연히 우리가 내신 준비를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3월 26일이면 거의 3월 말이잖아. 그리고 4월 말쯤에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내 중간고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우리가 모의고사 준비하고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 과제를 이제 고2 3월 모의고사 선생님이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2024년 고2 3월 모의고사를 줬고 이번 주는 2023년 고2 3월 모의고사를 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이제 좀 많이 대비를 해보자 이런 의미니까 한번 좀 시간을 정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고 가능하면 아침에 8시 40분에 풀어보는 게 좋아요. 어쨌든 1교시는 국어거든요. 알겠죠? 실제로 그런 애들 대부분 많아요. 평소에 그냥 풀면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꼭 시험만 보면 못 나온대. 이런 애들의 가장 한 80% 이상의 학생들은 컨디션 조절 실패입니다. 아침에 매일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간에 멍한 상태로 시험을 보니까 당연히 평소 실력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실험 통해서 알아낸 건데 사람이 깨어나서 2시간 이후부터 뇌가 원래 상태로 돌아온답니다. 생생하게 돌아간대.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8시 40분 시험 치려면 아무리 늦어도 6시 반에는 일어나는 연습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바로 정과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정과정은 옆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얘는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향각의 고려가요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다.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향가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많이 편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정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과자가 오이과자예요. 알겠습니까? 노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이과자를 씁니다. 알겠죠? 사실 이 제목이 사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오이밭에 있는 정자에서 오이를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왜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고려 시대에는 과만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알겠죠? 이 과만이 바로 뭐냐면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춘향전 같은 데 보더라도 이도령의 아빠가 뭡니까 그 남원고를 다스리다가 이제 그 뭡니까 다시 진급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떠나게 되면서 이몽룡도 같이 떠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고려 시대는 과만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부임주에 딱 처음 부임을 해. 그러면은 오이 씨를 하나 딱 화분에 심습니다. 밭에 심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오이가 다 자라가지고 큼지막한 오이를 이제 그 맺게 되는데 한 2, 3년 이상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그 맺게 돼서 오이가 가득 찬다 해서 이걸 과만이라고 하고 이렇게 오이가 이제 큰 열매를 맺게 다 익어와서 맺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부임할 기간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부임할 때마다 오이를 심는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알겠죠? 자, 이 글의 작가인 정서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려시대 이제 의종시대 사람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의종에 뭐 총애를 받았는지 뭐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정서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유배를 보내야 된다 하고 막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의종도 어쩔 수가 없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일단 지금은 고향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좀 지내고 있어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정서를 지금 그 부산에 있는 동네 지역 지금도 가면 정과정 시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 들어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시비가 있는 그 지역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아무리 날짜가 지나가지고 오이가 다 익어가지고 이제 다 컸는데도 임금이 자신을 다시 안 부르는 거야. 바로 그 임금에 대한 일종의 그 뭡니까 원망의 마음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정과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내 님을 그리자와 운이 가니 그래서 내가 임을 그리워하며 울고 지내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임금. 그 중에서도 고려 의종을 이야기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내용만 딱 보더라도 우리는 이 작품은 향각의 고려가요에다가
바로 뭐다? 사실 요 설명을 하나 더 적어놔야 돼요. 제목 옆에다 또 하나 적어놓읍시다. 바로 충신 연주 지사의 효시격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작품 중에 가장 최초로 임금에 대한 그런 충성을 노래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우니 산적동새와 나는 처지가 비슷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뭐다? 지금 이 화자가 얘기하는 산적동새가 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임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실 진짜로 적동새가 임을 그리워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바로 내가 그리워하니까 나의 처지를 적동새에다 집어넣어서 표현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산적동새가 자신의 처지를 지금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아우, 그렇죠? 즉 참소가 진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은 그렇지? 자, 일종의 영탄으로 보기도 하고 이것은 혹은 여음구로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말이 그 뭡니까? 나를 모함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인 줄은 잔월효성이 알아시니이다. 저 하늘에 뜬 달과 별이 알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좀 올려놓고 적도록 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잔월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한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잔월효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종의 천지신명, 바로 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잔월효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바로 나의, 그렇죠? 행위를 판단하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에 나왔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는 그 하늘과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함으로써 바로 뭐다? 자신의 뭡니까? 결백을 지금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신이다 옆으로 화살표하고 여기서는 바로 자신의 결백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넋이라도 님은 한데 너져라 아우. 그래서 넋이라도 혼이라도 임과 함께 살아가고 싶구나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화자의 소망을 직접 제시를 하더라, 직접 표출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도 임과 함께 있고 싶구나. 자, 벽이 시더니 미러시니, 그래서 내가 허물이 있다고 우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재차 바로 뭐다? 자신의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자신은 잘못도, 그렇죠? 허물도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말이 신령, 무사람들의 모함입니다. 스륵분적 자, 슬프도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자, 스륵분적 일단 해석 자체는 슬프도다 라고 해석을 함으로써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 표출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 요 두 줄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낼 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어가 자꾸 어려워지고
솔직히 이 작품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이 안 됐던 부분도 어쨌든 제시된 해석을 가지고 묻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화자의 감정이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이런 설명도 올바른 설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이 있다 해서 님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신을 다시 불러주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나중에 너를 다시 부르겠다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니까 바로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임에 대한 뭡니까? 원망을 질문의 방식으로서 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아소니마. 자, 아소.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칩시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했죠. 바로 향가와 고려가요의 중간 형태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19체 향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로 후렴구의 시작은 반드시 뭘로 시작한다? 뭘로? 감탄사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아소니마 할 때 이 아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탄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자, 이것은 바로 19체 향가의 영향을 받은 아직 향가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님이시여 도람들으샤 괴오소서. 님이 직접 돌이켜 들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님 보고 사랑해 달라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무슨 의미? 자신을 다시 불러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자신을 뭡니까? 정치 정계로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는 화자의 그런 소망이 담겨있는 작품이 바로 이 고려가요, 향각의 고려가요인 정과정이고, 이 작품의 역사적 의의는, 문학사적 의의는 하나,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충신연주지사, 즉 삼위인국, 송미인국으로 이어지는 충신연주지사의 거의 효시격, 처음 시작하는 그런 격인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작품을 보는데, 이 작품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작품은 이제 경기체가라고 하는 장르거든요. 경기체가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왜 그런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들어보면 이 작품을 안 배우는 이유를 알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작품의 갈래는 옆에다 요거는 적어 놓읍시다. 바로 경기체가입니다. 자, 이 작품을 경기체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후렴구가 있어요. 기읍 표시되어 있죠. 위, 시당, 경기, 어떠하니 있고, 그래서 위에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글을 읽는 그 광경이 그 어떠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렴구에 항상 요게 들어가. 경기라고 하는 후렴구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름을 따와서 경기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 경기체가는 고려 말에 발생을 해서 조선 초까지 쓰여졌던 그런 문학 장르예요. 알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작품은 총 10작품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그 중에 3작품은 고려 말에 쓰이고 7작품은 조선 초에 쓰여요. 그러면 빈도수로 봤을 때 조선 초에 더 많이 쓰였으니까 얘는 조선시대 문학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고려시대 문학으로 분류합니다. 왜? 그나마 문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3작품이 전부 다 고려 말에 쓰인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학성이 없는 그러한 장르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고려 말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고려 말에 있었던 큰 사건, 고려 사회를 뒤집었던 사건, 바로 뭐 있습니까? 바로 무신정변. 최씨 무인 가문이 뭡니까?
그 임금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허수아비 임금을 세워놓고 그렇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진 그런 무신정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원래 있었던 문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유배를 보내거나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 무신들은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야.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싸움을 더 효과적으로 할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갑자기 뭡니까?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머리가 깨지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결정을 한 게 뭐였냐면은 지방에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했던 지방에 있던 그 뭡니까? 사대부들, 그렇죠? 향촌 사회에 있었던 사대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대신 정치를 시켜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사대부는 고려 시대는 이제 변방에 있는 향촌 사회에 있었던 그 귀족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정치를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신들의 힘이 아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떨어진 권력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의 문학을 따라 하자니까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급조한 그 장르가 바로 이 경기체가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쓰인 경기체가 작품이 3개가 있거든요. 바로 지금 쓰이는 보고 있는 한림별곡 그 다음에 관동별곡, 죽계별곡. 근데 여기서 관동별곡은 여러분이 아는 그 관동별곡 아니에요. 정철의 관동별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3작품이 그나마 문학성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 나머지 조선 초에 쓰인 작품은 거의 뭐 쓰레기라고 분류될 정도로 그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르 자체가 굉장히 급조되고 문학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현재 교육과정에서 점점 빼고 있는 추세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림별곡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그 모습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제1장만 보더라도 원순문, 인노시, 공로사류, 미정원, 디나님, 화문주필, 통기대척, 광공경이, 양경시보 이건 전부 다 뭐냐면 그 글이나 책 제목을 나열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 시당 경기 어떠하니 있고 과거 시험장의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자신들의 학식을 과시하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역금학사의 옥슌문생, 금학사의 옥슌문생, 즉 금이가 배출한 뛰어난 많은 제자들, 금이가 배출한 뛰어난 많은 제자들, 위 날조차 몇 분이 있고, 나까지 몇 분이나 됩니까? 라고 함으로써 자신들의 그런 학식이나 세력 이런 걸 과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 내용들이 몇 가지로 이제 추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걸 과시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의 이런 놀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거, 풍류적인 태도를 과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참 비굴하지만 일종의 무신정권에 대한 아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용적으로도 문학사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장르가 바로 경기체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기체가는 요거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많은 학교에서도 얘를 다 빼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림별곡으로 넘어가서 바로 고려 한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정지상의 송인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 한시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한시 신라시대 때 우리가 이미 한시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잖아, 그렇지? 자, 바로 첫째 줄, 둘째 줄, 넷째 줄, 맨 마지막 소리는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맞춰준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보면 다,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파 라고 해서 운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줄에 몇 글자입니까? 한자가 몇 글자가 있어요? 그렇지. 7글자씩 몇 줄? 몇 줄? 4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송이는 7원 절구시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비된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비가 이제 그치고 나서 뭡니까? 풀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반짝반짝 막 빛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에서는 바로 비 온 뒤의 이 아름다운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봅시다.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자, 하지만 지금 화자는 뭘 하고 있다? 그대, 누군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서? 남포에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남포라고 하는 공간은 화자가 그대라고 하는 존재와 이별하는 이별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행에서 제시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별을 하고 있는 화자의 못다. 자, 그래서 이별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행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반면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화자의 모습과 자연의 모습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의 모습과 화자의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이별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더욱더 부각시켜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자, 1행과 2행 같은 경우는 바로 한시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바로 선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객관적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객관적인 상황을 내가 봤을 때 바로 뭐다? 지금 비가 오고 나서 비가 그친 다음에 풀이 지금 이슬이 맺혀서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운데 나는 이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객관적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화자는 얘기합니다. 대동강물은 어느 때 마를 것인가? 마른다 안 마른다? 마른다 안 마른다? 마른다 안 마른다? 대동강물은? 그치, 안 마른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는 서리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안 마르는 이유는 그 다음에 제시가 되고 있어요. 알겠죠? 왜 그러느냐?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이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내가 매년 이곳에 와가지고 매년 이날마다 이곳에 와가지고 엉엉엉엉 울어가지고 그 눈물이 대동강물에 자꾸 더해질 거니까 이 대동강물은 마른다 안 마른다? 절대 마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과장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뒷부분, 여기서는 바로 후정, 뒤에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서리, 과장.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세 번째 행과 네 번째 행을 보면 올바른 문장 구조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니까 대동강물은 어느 때나 마를 것인가 해야 올바른 문장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치를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리와 과장, 도치를 사용함으로써 바로 뭐다? 이별의 슬픔을 그렇죠? 효과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만큼 내 슬픔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굉장히 높은 문학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슬픔이 어느 정도로 슬프느냐?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눈물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이별의 슬픔을 가장 대표적으로 노래한 작품이 바로 이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작품 바로 사리화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 한 줄에 7글자씩 4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도 7원 절구시가 되죠. 자, 그리고 역시 첫 번째 행의 마지막은 비, 두 번째 행의 마지막은 지, 그리고 네 번째 행의 마지막은 위,
호라비라고 해서 이 네모친 것들이 전부 다 운자의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참새라고 하는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쵸?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지 말고 내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화자는 지금 참새에게 묻고 있죠. 참새야 어디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홀로 갈고 맺는데, 즉 늙은 호랍이가 뭡니까? 혼자서 힘겹게 막 1년 동안 농사를 했는데 참새는 아랑곳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참새라고 하는 존재는 늙은 호랍이가 혼자서 고생해가지고 밭을 일궈가지고 농사를 짓고 했는데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밭에 난 그 벼며 기장을 전부 다 어떻게 해갔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참새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부정적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 바로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뺏어가는 존재,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참새는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막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두터비 파리 물고라는 시의 두꺼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참새한테 뭡니까? 모든 걸 빼앗기는 존재가 한 명 등장했죠. 바로 늙은 호랍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참새한테 농작물을 다 뺏기는 존재. 그렇죠? 그러면 늙은 호랍이는 바로 뭐다? 힘없는 백성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참새가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탐관 오리의 횡포를 나타내고, 그걸 한자성을 하면 가렴주구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고려 말 농민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시가 바로 이 사이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 살펴보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바로 부병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부병루는 지금 한 줄에 5글자씩 총 몇 줄이 있습니까? 몇 줄입니까? 8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다 적읍시다. 이거는 오원 율시 작품입니다. 자, 율시의 경우는 짝수행 2, 4, 6, 8행을 맞춰야 되거든요. 2, 4, 6, 8을 보면 루, 추, 유, 류. 그렇죠? 발음이 전부 다 비슷하죠. 바로 이 네모친 게 바로 다 음자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병루라고 하는 것은 이 시에 나오는 뭡니까?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미리 스포일러지만 이거는 미리 얘기해야 돼요. 바로 이 시의 주제인 바로 뭐다? 인생 무상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 시를 우리는 인생무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밑에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화자는 잠시 부병루에 올랐다는 거죠. 자, 텅 빈 성엔 조각달 떠있고, 자, 성이 텅 비었대요. 원래 성은 뭐 때문에 만듭니까? 성은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이 텅 비었대. 즉 국가가 유지가 되고 있다, 망했다. 망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텅 빈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나라의 패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서 세모치는 것들은 바로 일종의 유한한 인간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이렇게 유한하더라는 거야. 그게 인간이 만든 국가일지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뭡니까? 텅 빈 성에는 조각다른 여전히 다른 여전이 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천년 구름 안에 천년 동안 흘러가는 저 구름 안에 바위도 그대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친 것들은 바로 뭐다? 영원한 자연사. 그렇죠. 자연스럽게 죽는 거 아니야. 그치. 바로 자연의 역사. 자연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존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유한한 모습과 영원한 자연의 모습이 이 시에서는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고전 작품에서 이렇게 영원한 자연과 유한한 인간의 대조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주제가 인생무상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전 이해하는 하나의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면을 보도록 합시다.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자, 기린마라고 하는 것은 그 동명왕 시조, 우리가 그 뭡니까? 주몽설화 배웠잖아요. 그렇죠? 주몽설화에 보면 뭡니까? 그 금화왕이 주몽한테 마국간을 그 보살피게 했더니 주몽이 어떻게 말 한 마리가 굉장히 뛰어난 준마인 걸 알고 그 말 혀에다가 바늘을 찔러 놓고는 그 바늘이 여이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 말들은 전부 다 살찌게 만들었잖아. 푸동푸동하게 잘 키웠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금화왕이 그 여인 말을 주몽에게 선물로 해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말이 기린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기린마라고 하는 존재, 자, 그리고 이 기린마를 통해서 얘기하는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 논이는가 할 때 이 천손이라고 하는 존재, 요 두 개는 전부 다 바로 뭐다? 고구려의 시조, 그렇죠? 동명왕을, 즉 주몽이죠. 그래서 주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 논이는가? 즉 나라를 만들었던 그 영웅이라고 하는 주몽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어느 곳에 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바로 뭡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유한함을 지금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돌계단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영원한 자연의 모습을 묘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느끼는 것은 바로 뭐다? 이 시의 주제는 바로 멸망한 고구려 왕궁을 터를 보며 느끼는 인생 무상이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조를 함으로써 유한한 인간사에 대한 그런 슬픔을 노래한 시가 바로 이 부병루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역시 현대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